이번에는 헌법 제84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헌법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 씨. 이 피청구인 윤석열 씨는 무엇으로 처단이 되는가? 물론 헌법재판소는 처단 형을 선고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즘에 하도 험악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있죠. 3월 1일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처단하자,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무려 윤석열 씨의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이런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재판관을 처단한다, 이런 말을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윤석열 씨를 형사법정에서 처단한다, 이것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 재판 용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3월 1일 시위대의 그 집회 무대에서 국가공무원을 처단한다, 이거는 잡아 죽인다, 때려 잡는다, 이런 그 살해를 포함하는 범죄 선동, 이런 게 됩니다. 처단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번 3월 1일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시위꾼들이, 시위하는 사람들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이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그런 말을 리걸마인드 연구소에 와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분들은 시위대 속에 있고 시위대들의 말만 듣고 하니까 온 세상이 시위대로 가득한 것처럼 여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국민들은 시위꾼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몇 명이 모였거나 말거나. 그런데 나는 물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기는 있죠. 뉴스를 통해서 해서는 안 될 짓, 범죄 행위, 이런 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두면,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부숴버리자, 파괴하자, 재판관을 처단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이고, 그리고 그 시위대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딱합니다. 정말 험한 소리를 노상 듣고 살아서 험한 말이 상용어로 되었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무법천지가 아닙니다. 폭도들이 설치는 곳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법을 위반하면 여러분은 철창에 갇히게 될 것이고, 물론 서부지법 그 폭도, 그 체포된 사람들이 어디서 그 후원이 들어오고 지원이 들어와서 좋다고 하는데, 거지 밥그릇에 그 동냥을 하고 국어를 할 때 거기에 밥이 많이 들어오면 행복합니까? 그래봤자 거지고, 그리고 갇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죄인이 그 돈 몇 푼 지원이 들어오면 좋습니까? 결국은 감옥에서 살게 될 텐데,
이게 지금 다들 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피청구인 윤 씨가 말을 너무 거칠게 쓴다.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들여다볼 그 자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번호가 2024 헌나 8, 이 사건의 피청구인 최종 변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2025년 2월 25일에 변론을 했죠. 먼저 피청구인 윤 씨의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나. 물론 이것은 다 존댓말입니다. 그러나 직접 사람이 할 때는 존댓말이 자연스럽지만 우리처럼 참고 자료로 볼 때는 그냥 서술체, 이게 좋아서 존댓말이 아닌 일반 문장으로 그 끝부분은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붙인 것은 아래에서 그 내용, 지금 1번 하면 1번에서 2번 전까지가 되겠죠. 이 내용들을 좀 분석할 생각으로 이렇게 구분용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비상계엄에 총 570명만 투입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그러면은 이 대통령 체포한 게 불법 체포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대통령 관저에 3,000명, 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나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이 부분은 사실이었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세 기관이 나선 이유는 물론 그 권력기관 그 조정, 이런 것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렇게 서로 공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처음에 이 공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각각 수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나를 체포할 수 있었겠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도 이것을 어느 부분만 보게 되면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어구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했다 그랬는데, 이번 체포 주체는 공수처가 아니었죠.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이랬다고 하면은 말이 헛나온 거다, 이렇게 할 텐데, 스스로 수사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진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 주체는 공수처가 아니었습니다. 공수처 단독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맞죠. 그러나 이번에 수사를 한 공조수사는 그 한계를 다 넘어설 수 있는 법적인
빈틈이 없는 그런 수사팀을 꾸려서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 다음에 영장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그냥 생떼를 쓰는 것이고, 공문서 위조라는 것도 근래 국회에서 국회 증언을 했죠. 공수처장이. 그래서 현안 질문, 국정조사 이런 여러 회의에서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로서 이 정보를, 새로운 정보를 들여놓지 않고 초창기 본인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허위입니다. 나 역시 수사 업무에 26년 종사한 사람이지만 이러는데 26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 윤 씨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들어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한 사건에 달려드는 꼴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달려드는 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한 사건을 서로 하겠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현재 우리의 법률과 수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서로 분업입니다. 이제 일정 영역을 분업을 해서 모든 것을 나중에는 합해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쫓기는 입장에서 범죄 피의자 입장에서, 이때는 체포니까 아직 피의자였겠죠. 그 입장에서는 무차별로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최종 변론에서도 피청구인 윤 씨는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씨가 얼마나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은 한계도 없는 것 같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죠. 비상계엄 내란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군인은 1,600명 이상 투입이 됐습니다. 더 늘어나게 되겠죠. 앞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경찰은 4,200명 이상 투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 숫자니까 숫자를 보면 합해 봐야 하겠죠. 합은 5,800명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윤 씨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중에 거짓말을 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군과 경찰을 투입해 놓고, 경찰이 숫자가 더 많죠. 그런데 경찰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군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군인 중에서도 숫자를 이렇게 줄여버리는 것이죠. 아마 본인은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겁니다. 기회를 주면. 그러나 군 병력이 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합하여 라는 뜻이죠. 그것이 570명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1,600명 이상이다. 대폭 줄였죠. 따라서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판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탄핵심판 변론 절차에서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국회 본관에 들어간 병력은, 국회 본관에 들어간 군인은 15명이 전부이다. 아마 아주 짧은 어느 시간대 안에는 이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씨는 계엄 해제 이전에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 01시 00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이렇게 계엄 해제 이전으로 한정을 해서 그것도 본관에 들어간 군인으로 한정을 해서 15명밖에 안 갔다. 그게 무슨 내란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여주고 싶은 만큼 자르고 접고 숨기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무의미하다고 평가하겠습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헌법재판에서 피청구인 윤 씨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거짓말한 것이 맞죠. 최종 변론에서. 그 다음에 피청구인 윤 씨는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2번과 4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2번,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명, 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다. 자기는 아주 순수한 법을 준수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단히 이런 경찰이 와서 자기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번째,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법원 여기에 신청했다가 안 되면 다른 데 또 신청하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공문서 위조를 했다. 이것도 다릅니다. 그러면서 나를 체포할 수 있었겠나? 나를 체포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거짓이다.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법리를 주장하고 사실관계와 합치되지 않는 거짓 이런 것을 주장하고 그렇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리걸마인드 연구소 영상에서 이 피청구인 윤 씨를 지지하고 윤 씨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다가 이 나이 많은 사람들, 노인들이 정말 무식하다. 이런 소리를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이가 많아서 무식하다가 아닌 겁니다. 피청구인 윤 씨의 그 우를, 어리석음을 뒤따라가지 마십시오. 무식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와서 주장하는 헌법, 법률적 논리가 전혀 틀렸다.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왕년의 헌법 교수라는 허영 씨건 아니면 왕년의 그 수사 좀 해봤다는 윤석열 씨건 상관없다. 틀린 거다. 그래서 무식하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이 앞에서 봤던 그 짧은 앞에서 요 정도 봤죠. 이 최종 변론이 뭐 한 이 정도 2달락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풍기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그 느끼는 피청구인 윤 씨는 어떠한가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그 용감무쌍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대통령인 공무원이 탄핵을 당할 때는 그게 쓰나미가 덮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냥 하늘부터 하늘이 무너져서 내리 덮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인 공무원이 죄를 지으면 그 정도의 위력이 아니면 잡아내기 곤란하죠. 그래서 좀 무시무시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청구인 윤 씨가 이런 쓰나미가 덮쳐오니까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냥 넋이 나갔다. 큰 소리는 치는데 역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윤 씨를 수사하겠다고 나섰죠. 그리고 공수처가 결국은 이 중간에 있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은 다 빼놓고 보더라도 공수처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기관이 다 이번에 협력을 했죠. 그래서 이 공조수사팀이 나를 체포할 수 있었다. 여기에 윤석열 씨의 탄식이 숨어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인데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일은 처음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인 나를 체포하고 말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망연자실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한 사건에 달려드는 꼴은 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을 욕을 하고 있지만 사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 자신이겠죠. 이제 여기에서 그 말이 험하다. 요새 워낙 험한 말이 많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겠다. 저 범죄자 윤석열을 체포하겠다.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꼴이라고 했습니다. 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검찰을, 공수처를, 경찰을 보면서 꼴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을 존중해야 하죠. 국민들은 받들어야 하고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이 꼴이라는 표현이 하대, 저 변변 찾는 것들, 저 아래 것들, 나처럼 이렇게 존엄하지도 않은 것들, 이런 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꼴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뭔가 모자란 자가 자기 수준에 딱 맞게 모자란 행동을 한다. 이럴 때 이것을 빈정거리면서 비웃듯이 하는 표현이 제 꼴에 꼴값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인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최종 변론에서 쓰기에는 그야말로 부적절한 표현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우리말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말은 상황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 소리까지 했는가? 그거야 망연자실해서 그런 것이죠. 원래 그렇게 교양미가 넘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는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쓰나미를 맨몸으로 덮어쓰게 되는 그 운명적인 자리에 쓰는 그런 대통령인 공무원들은 한없이 딱한 것이죠. 자, 왜 이런 일, 그 토끼몰이 하듯이 사냥감을 쫓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이게 망라된 겁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 이들이 왜 윤석열을 잡겠다고, 체포하겠다고 달려들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하겠죠. 피청구인 윤 씨가 수사 업무에 26년을 종사했다고 말을 했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잘 알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란 수사기관은 빠짐없이 다 윤석열을 체포하겠다고 달려든 것은 윤 씨 당신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나 극악한 범죄, 너무나 중대 범죄여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저 사소한 잘못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을 잡아내리겠다, 체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 감도 아니다, 대통령도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윤 씨 당신도 수사해 봤으니까 이것쯤은 알 겁니다. 피청구인 윤 씨가 저지른 범행은 대한민국 최대 사건, 최악의 사건인 겁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인 공무원이 나라를 탈취하는 변혁을 도모한 거냐. 이렇게 돼 놓으니까 당연히 모든 수사기관이 윤 씨 잡는데 달려들어야 하는 겁니다. 피청구인 윤 씨는 헌법을 범했습니다. 피청구인 윤 씨는 바로 이 규범적 불가피성 앞에서 이야기한 쓰나미의 공포를 맛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참으로 딱한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오만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나 윤석열 발밑에 있다는 이런 오만함, 그것 때문에 꼴이라는 소리를 내고 만 겁니다. 흔히 이런 범죄자의 심정, 범죄자의 상황 인식을 이렇게 설명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보통 범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원사가 정원에서 잡초를 발견하면 낫으로 베어버리죠. 범죄자는 대한민국에서 잡초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정원사에게 베어 넘겨진, 그러니까 낫에 베어져서 그냥 툭 떨어진 이 잡초. 이 잡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잡초가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갈대가 생각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식물 가운데 갈대는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잡초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우리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낫으로 잡초를 쳐버리면 이게 목이 날아간 상태에서도 이제 바로 죽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진, 베어 넘겨진 잡초에게 뭐가 보이느냐? 잡초에게 눈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바라볼 때 낫만 보입니다. 이 정원이라는 세상을 주재하는 정원의 주인인 그런 정원사의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뭐 원래 잡초란 그런 것이겠죠. 그와 동일하게 피청구인 윤 씨는 자기를 베는 낫만 봤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낫이라고 하면 범죄자를 잡는 수사관들, 그 수사기관의 수사관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낫만 보면서, 낫을 보면서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저 하찮은 경찰 따위가, 검찰 따위가, 공수처 따위가 감히 나를 베었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나는 국가원수다, 존귀한 존재다, 군 통수권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군 통수권자의 안전만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그 경호처한테 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통치행위자다. 나는 비상계엄을 그저 눈 깜빡하듯이 아무 이유가 없어도 해도 되는 그런 권한을 지닌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자처했던, 이게 전부 틀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는 존귀한, 다른 그 5,100만 국민하고는 신분이 다른 그런 존재라고 살아왔던 피청구인 윤 씨. 그런데 그 윤 씨가 부질없이 이렇게 그저 낫에, 한낫에 잘려나갔죠. 그게 체포되고 구속된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 근데 이렇게 피청구인 윤 씨를 베어낸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입니다. 헌법 제84조를 만든 존재는 헌법 제정 권력입니다. 이번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 씨는 헌법 제정 권력을 외쳐 부르면서 나를 지켜라. 내 편으로서 저 재판관들을 버려라. 거꾸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라. 나만 보고 따라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헌법 제정 권력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원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이 있죠. 시원적 존재. 그러면 우리나라 생긴 지 70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연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존재할 수 없는, 우리와 같이 갈 수 없는, 그저 아득히 세상의 첫날, 이 나라의 첫날에 존재했던 그런 존재가 헌법 제정 권력입니다. 그 헌법 제정 권력이 헌법 제84조를 만들었다. 그러니 이 헌법 제84조의 그 권능은 무시무시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쓰나미를 느끼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을 특별히 보호하는 그런 조문이다. 이런 잘못된 풀이까지 나왔습니다. 이 헌법 제84조는 이 나라가 생길 때 같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 1948년 7월 17일에 제정했을 때 그때는 조문은 제67조였습니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조금도 바뀌지 않았죠? 자,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는 건 언제입니까?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범죄자 윤석열을 잡아서 형사소출을 하겠다고 달려든 겁니다. 헌법이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이 끌어내서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형사소출을 해서 처단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리고 이제는 기소까지 된 이 기막힌 상황이 됐는가? 그걸 가지고 국민에게 나를 구하라 이렇게 호소하는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릅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오히려 국민입니다. 국민이 일 잘하라고 그래 직선제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이 손수 직선한 대통령이 일 똑바로 해라. 우리 국민이 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노라. 한 대통령인 공무원이 내란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어디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느냐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할 말이 없을 불충한 일꾼 주제에 나의 리걸마인드 책 12번째 책입니다. DK의 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의 하늘이 안개로 휩싸여서 부정의 악취와 탄원의 소리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되면 마치 오늘날의 대한민국 같지 않습니까? 정치를 한다는 인간치고 부정하지 않은 자가 없고 그리고 국민들에게서는 괴로움의 호소가 그치는 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모두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기는 편이 정의다 라고 체념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 법을 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듯해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바로 이런 때 사람들은 무엇이지 싶은 아주 거대하고 단단한 물체가 저 땅 밑에서부터 대지를 긁어대는 섬뜩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DK의 칼이 내는 소리입니다. DK가 이런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은 피청구인 윤석열 씨에게 해주는 말이 되겠죠. 너는 네가 저지른 죄가 결국에는 세상에 드러난다는 섭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악한 인간이 정의의 신에게 이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그 최후의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말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법을 위반하면 예외 없이 처벌된다 하는 신의 흔들림 없는 의지,
이것이 규범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아주 아득히 먼 시대에는 헌법이니 법률이니 명령이니 하는 이런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통이 서지 않고 단지 지켜야 할 규범만 있었죠. 그 규범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신의 의지 이런 겁니다. 바로 디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침의 법이고, 그리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천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범적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법철학자 켈제는 이 규범적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법의 권능의 원천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현대, 너무나 이 신들의 시대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규범적 불가피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나라가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이고 헌법주의 국가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 전체로서의 국민의 뜻, 그게 바로 오늘날에는 신을 대신하고 있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주권자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바로 그러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면 현직에 있더라도 끌어내서 처단하라.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죠.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 5,100만 국민이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봄으로 가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범죄자인 대통령에게 지지 않습니다. 국민은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이션 스테이트에서 죄 짓지 말라. 너희는 악한 자를 돕지 말라. 죄를 짓고도 천벌을 피할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